자, 22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빌딩 ABC를 분석하고 있다. 틀린 설명은 자, 빌딩 ABC 3개의 빌딩만을 검토한다면은 빌딩 A는 빌딩 B10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은 10%로 가장 낮고 위험률도 4%로 가장 낮기 때문에 저위험 저수익 투자 자산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한 경우에는 어느 빌딩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 수가 없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빌딩 우리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A가 가장 낮죠. B, C 이런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표준 편차, 위험률을 보면 A도 가장 낮고 그다음 B, C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우리가 분산에 있어서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죠. 즉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3개의 부동산 중 2개의 분산 투자한다. 하여튼 2개 이상의 분산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위험이 줄어드는 포트폴리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빌딩 C에 기대 수익률도 높고 우리가 위험도 높은 C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얘기고, 2개의 분산 투자한다면은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높다. 자,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높다. 밑줄. 이 말은 상관계수가 가장 작은 거. 상관계수가 가장 작은 거. 얼마? 0.5죠. 그 표의 맨 밑에 0.5를 찾아보세요. 0.5를 찾았더니 빌딩 C와 빌딩 B죠. A와 C가 아니라 A와 C가 아니라 B와 C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가장 작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우리가 투자안에 현재 투자 금액이 1억 원인데 대부 비율이 우리가 80%다. 그러면 1억 원 중에 대출금이 8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1년 후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3천만 원으로 추계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건 단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다. 자, 순현가는 얼마냐? 자, 순현가.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빼는데, 자,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죠?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고 현금 유출은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이 지분 투자한 금액인데, 대출이 얼마? 8천만 원이니까 1억 중에서 2천만 원이 지분 투자기죠. 그래서 순현가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1번 틀린 지문. 자, 순현가는 1천만 원이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투자 뭐 한다? 채택을 하겠죠. 투자를 채택하는데, 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눠주는데, 현금 유입의 현가 3천만 원을 현금 유출의 현가 2천만 원으로 나눠줬더니 2분의 3, 1.5죠. 1.5는 1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내부 수익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니은 디귿 맞고요. 네 번째,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 3천만 원에서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임대사업 첫 해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인데, 지금 순영업소득은 우리가 얼마가 나왔느냐. 자, 순영업소득은 유효 영업경비 비율이 우리가 나와 있죠. 자,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은 40%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 기준. 자, 유효 총소득 기준 우리가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 총소득이 얼마죠? 20억 원이 나왔죠. 영업경비 비율이 몇 프로? 40%. 0.4. 그럼 8억이 됐네. 영업경비는 8억 원. 자, 그럼 8억 원이죠. 그럼 유효 총소득 우리가 20억 원에서 영업경비 8억 원, 영업경비 8억 원을 뺐더니 순 영업소득은 얼마 나오죠? 12억 원. 자, 순 영업소득은 12억 원이 돼요. 자,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인데 융자 금액은 60억인데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죠. 자, 원금 균등 우리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우리가 매년 원금 상환액.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대출금 60억 원을 만기로 나눠주는데 60억 원을 만기 몇 년? 자, 매년인데 우리 30년 상환 30년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2억 원이죠. 2억 원. 2억 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매년 2억 원이 발생해요. 자, 원금 2억 원. 이자는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융자 잔고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주면 나오는데, 융자 잔고 처음에 얼마? 대출금이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60억에다가 이자율 몇 프로? 10% 해줬더니 얼마? 6억 원. 그럼 요거 두 개를 다 해줘야겠죠? 원금 이자.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우리가 상환액인데 2억 원, 원금 2억 원에다가 이자 6억 원 더 해줬더니 8억이죠. 12억 8억이니까 4, 2, 4, 3, 12, 1.5가 되겠네요. 부채 감당률은 1.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한다. 이것은 이거죠. 우리가 GPM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이죠. 자, 여기서는 초기에서는 자, 점증 상환 저당 대출에서 우리는 초기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융자 잔고가 원리금 지불액이 낮다 보니까 융자 잔고가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 어디에 더 더해준다? 이 차액만큼 대출금에 더 더해주죠. 이 차액만큼 대출금에 더 더해주기 때문에 융자 잔고가 대출금보다 초기에 많아지는 마이너스 부의 원금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GPM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 있고 또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죠. 가격, 여러분 대출 초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수준, 저당 잔금액을 조정하는 거죠.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저당 잔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부채 금융과 관계 있는 것. 자, 부채 금융은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자,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 지분은 자기 자본. 그래서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부채 금융 방식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저당금융, 토지를 신탁해서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는 신탁, 우리가 증서, 금융 있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죠.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 자, 이 내용이죠. 관련 없는 거 부동산 신디케이션인데,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 방식이죠. 자, 이 지분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리츠, 뭐 조인트 벤처,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 부동산 펀드, 이런 건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공모에 의한 우리가 증자를 한다는 지. 그래서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MBS, MBB라든지 ABS,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것은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2번은 지분 금융 방식입니다. 자, 27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자산 유동화 증권 ABS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9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바로 뭐죠? MPTB 약어로 요건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 CMO에 대한 설명. 여러분, MPTB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다? CMO에 대한 설명. 다계층. 2번 지문은요, MPTB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계층 저당 채권이죠. 하여튼 다양화 밑줄 주의 좀 해두시고, 2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저당대출 요거 우리가 요 채권은 뭐죠? 우리는 이 MPTS. 자, 여러분이 이 원리금을 차입자가 상환하면 발행기간은 그 원리금을 바로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이체증권과, 또 여기 채권이죠. 채권. 발행기관이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MBB 성격을 가진 혼합,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성격의 MBS입니다. 혼합 포인트죠. 맞는 질문.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은 MBB에 대한 설명. MBB인데 이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입니다.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 다양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5번 맞는 질문. 2번 정답이죠. 자, 28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분 투자 방식에는 아까 했지만 니츠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뭐 조인트, 뭐 벤처라든지 부동산, 신디, 뭐 케이트라든지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게 있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펀드가 있죠.
자, 유동화 자산, 1번 맞고 2번 저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뭐한다? 발행자에게 전가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차입자는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이때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바로 즉시 원리금을 이체시켜 주는 게 아니죠. 자, MBB는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인데, 자, 그래서 뭐를 담보로? 요걸 담보로 하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매각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원리금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입자가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았을 때의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요거 전부 우리는 발행기관이 부담을 해요.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부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조기 상환 위험이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자,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하죠. 자, 역저당 제도는 대출자가 이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연금의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 개념입니다. 대출금이 과도 많은 경우에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2번 정답. 자, 29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죠.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거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50%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얼마? 50억 원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했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자기관리는 5억 원,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원. 30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므로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높은 고수익성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우리 조달하는 직접 금융 방식까지는 잘 맞았는데 일종의 소비자 금융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입니다. 소비자 금융이 아니라 PF는 무슨 금융? 공급자 금융.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공급자 금융, 소비자 금융이 아닙니다. 2번 정답.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은 뭐죠? 비소급 금융이죠.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사업의 수익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의 오염, 배분, 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5번은 문제점이 되겠죠. 31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개발 방식 중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지주의 자력 개발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뭐 토지 형질 변경 사유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택지화되기 전에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재분배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매각이 아니죠. 예, 여러분 항상 우리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매각이 아니다. 항상 매각이 아니라 뭐다? 재분배.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올해 주의 좀 해두셔야 돼요. 환지 방식 개념입니다. 2번 26개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3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신탁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신탁업자가 자치자금으로 개발해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우리가 신탁개발 방식이죠. 토지 매수 청구권이란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고요. 개발권 양도제도란 보전지역의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보전지역은 우리는 보전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못하는 거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죠. 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 자,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보게 되죠. 이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 양 지역의 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을 못해요. 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우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입니다. 5번 정답. 32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 사업의 매도자가 개발 후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매도 가치는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맞는 질문이고 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의 판정 기준은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거나 사업의 선택 여부는 사업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개발 사업의 매수자가 개발 초기에 매수를 결정하면은 할인율은 높아지고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매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나 이걸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점점 우리가 줄어들고 가치는 높아지죠.
완공률 얼마? 100%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 4번 개발 사업의 매도자가 개발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이익 부가율은 높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라 가격은 낮거든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할인율은 높기 때문에. 4번 정답.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되고, 시장 분석은 도시 분석, 근린지역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에서 좁게 들어옵니다. 자, 33번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가 관리는 직접 관리, 자치 관리라고 하는데,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위탁 관리,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건 위탁 관리. 그래서 틀렸고, 자, 외주 관리는 위탁 관리, 간접 관리죠.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건 맞았는데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건 혼합 관리의 단점. 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하나,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단점이죠. 3번 정답.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혼합 관리죠. 혼합 관리. 자, 외주 관리는 자,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 지시 및 통제의 권한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가 관리의 장점. 자가 관리의 장점은 또 우리는 뭐다?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부동산 마케팅 포피 전략 중 촉진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광고, 홍보라든지 또 모델하우스 방문제에 대한 판촉물을 제공한다든지 투자 설명회 개최, 다 촉진 전략인데, 설비 및 배치 계획. 자, 여러분 설비 및 배치 계획은 뭐다? 바로 프로덕트, 제품 전략. 제품 전략을 말하죠. 3 타입 형태의 우리는 평면 설계, 우리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아파트라든지 각종 부대 시설 및 배치 계획은 전부 다 제품 전략입니다. 5번 정답. 자, 35번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이란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으로서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현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가 나타낸 것을 가격이고, 가격의 기초는 가치 같습니다. 자,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그래서 2번 정답.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로서 우리는 사용가치 개념 맞고요. 사용가치 개념, 교환가치는 어떤 제어가 다른 제어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 매도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 23회 시험은 상관 있다로 출제했겠죠. 주의해야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36번. 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동의 원칙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시점 수정, 즉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죠.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가 나타나죠. 하여튼 기준 시점이 나오면은 변동의 원칙. 자, 외부성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감정평가에서의 경제적 감과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적합의 원칙하면은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는데 이 적합의 외부 환경 적합에 위배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대체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자와의 관계에서 변동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은 신축 부동산 시장에는 적합하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토지 시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부증성에서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 공급에서 우리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주어진 택지에 건축 개발할 때 투자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 건물을 몇 층까지 지어야 좋은가 이런 얘기죠. 건물의 적정한 층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37번 원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 우리가 건축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적 부대 비용으로 합한 금액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건설비. 자, 이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간접 공사비에다가 뭐를 가져오죠?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는 도급,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도급 우리가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인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이 꼭 들어간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죠.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재조달 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재생산 원가와 대상 부동산과 기능 면에서는 동일하나 디자인, 재료는 최신의 것으로 하는 대체 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 연수를 기초로 하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고 구성 부분의 상태를 조사하는 관찰감가법이 있으며 양자의 방법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뭐 정액법, 관찰감가법 이렇게 병용하라는 얘기죠.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을 때 감가하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의 감가 수정은 뭐를 기준?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잔존 내용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과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죠. 바뀌었네요. 5번 정답. 자, 5번 질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자, 감정평가사인 홍길동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2017년 8월 20일 기준 시점으로 하여 대상 건물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경우 옳게 계산한 것은 자, 사례 건물은 2017년 2월 21일에 10억 원에 거래됐다.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자, 10억 원. 사례 물건의 가액은 10억 원. 자, 사례 건물이 매입자에 있어서의 강압으로 인해서 10% 저가로 거래됐다. 자, 10% 저가로 거래됐거든요. 저가일 때는 고가일 때는 플러스고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 10%. 사정 보정됐죠. 자, 거래 시점에 물가지수는 100, 기준 시점은 110, 10% 상승했다는 얘기고 자,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보다 어떻게 그래요? 지역적으로 10% 우세일 때는 플러스 지역 요인 비교. 그럼 개별 요인 비교. 대상 건물은 이 사례 건물보다 개별 요인에서 10%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예?
그리고 사례 건물의 면적 600제곱미터, 대상 건물의 면적 660제곱미터. 요걸 계산을 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요거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요것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억에 요거 600에 660 곱해주면 11억 원이 나옵니다. 3번 정답. 자, 39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이 지닌 용도의 다양성은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용 판정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맞고요.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의 수명 주기 등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정치적 조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은 인근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동일한 감정평가 대상물이라도 기준 시점이 다르면 부동산 가격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부동성, 개별 분석의 필요성은 개별성. 바뀌었네요. 5번 정답. 자,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틀린 설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선정 또는 적정 가격의 조사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일부터 30일 동그라미 60일이 아닙니다. 30일 이내 서면, 구두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합니다. 30일입니다. 30일 이내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맞는 질문 4번입니다.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 항상 모의고사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